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며 함께 노력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비록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반려자가 없어서 늘 삶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소개를 통해 김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박철수 씨는 황혼의 삶이 평온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은혜 씨의 여러 행동이 결혼 후 박철수 씨가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계산에 기반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된 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겨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저는 올해 61세이며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회사에 다니면서 현재 월 16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몇 채의 집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해 자녀는 막 사회에 진출하여 집에 올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1년에 몇 번밖에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주 집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웃과 대화를 나누던 중 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갔다가 숨진 최민수의 소식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듣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민수 씨와 저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갑자기 병이 날지 알 수 없었고 저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려자를 찾아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김은혜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그녀가 2번의 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어리석었던 젊은 시절에 성급히 결혼하고 빠르게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2번째 결혼에서는 아들을 낳았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아들은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몇 번 만나본 후 저는 그녀가 매우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마치 현모양처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났기 때문에 그녀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는 마치 제 고민을 눈치챈 듯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결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제 감정의 굴곡을 겪고 나니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남자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철수 씨야말로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에 큰 돌이 내려앉았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은혜 씨는 저보다 젊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녀가 저를 돌볼 체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를 마친 날 그녀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충분하겠다고 생각해 은팔찌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소박하다고 말하며 저를 보석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금팔찌를 고르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계산할 때 조금은 아까웠지만 그래도 결혼의 기념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돈을 냈습니다. 다음 날 은혜 씨가 제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새로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만 원 이하의 휴대폰을 사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에게서 100만 원을 받아 새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매일 다양한 이유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의 보충 수업비라며 또 다른 날은 고향으로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게서 이미 1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매일 밤 은혜 씨가 돈을 물쓰듯 쓰는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7번째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그동안 너에게 충분히 썼잖아. 그런데 은혜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더는 돈을 요구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저와 제 아들은 아직 젊고 당신 명의로 된 집 몇 채가 있으니 우선 한 채를 제게 양도하는 게 어때요? 나중에 제 아들이 결혼할 때 한 채를 더 넘겨주세요. 후견인으로서 신혼집과 혼수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다니. 이게 끝이 없는 거야. 내가 은행이라도 된다는 거야. 아니면 애초에 결혼한 이유가 내 돈 때문이었어?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제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철수 씨의 재산과 돈을 탐냈고 철수 씨는 은혜 씨의 젊음과 그가 자신을 돌볼 힘을 탐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이익에 기반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진실함이 필요하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면 결혼과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삶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의지와 위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 전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저와 한 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나이에 재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녀에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녀의 걱정은 주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녀의 이웃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하나뿐인데 나이가 들어서 딸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빨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소설 하프 라이프 러브에는 우리가 매우 관심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반드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혼의 차가움과 따뜻함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각자의 몫입니다. 삶 속에는 중년에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독신 여성들이 자주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아직 젊으니 다시 사람을 만나봐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노년이 힘들고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년의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 중에도 누군가와 동거하거나 재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조용하고 가끔 외로울지라도 많은 자질구레한 걱정과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서 더 나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여성의 독신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주변에 동반자가 없는 노년은 종종 예상치 못한 단점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독신으로 살면서 재혼하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는 여성들은
노년에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까요?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온 정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을 걱정시키고 외롭게 하는 반려자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삶은 한결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참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병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우자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차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매일의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과 국을 누리곤 했지만 저는 말라비틀어진 빵을 먹거나 푹 삶은 국수를 간신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옷 한 벌도 악취가 날 때까지 입다가 대충 씻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 이미 퇴직했고 체력도 없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삶은 더욱 단조롭고 지루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이 천천히 왔으면 하고 바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텅 빈 집을 마주하게 되고 아침 해가 뜨는 것에서부터 저녁 해가 지는 것까지 그저 바라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닥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가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날들이지만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큰 병은 아니어도 자잘한 질병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어느 날에는 두통이나 몸살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문 안을 갔더니 그의 아내가 달곰탕을 떠먹여주고 세심하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가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큰 병에 걸려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동생을 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까 걱정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습니다. 65세의 김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결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셨고 어머니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의 빚을 갚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가 저에게 배우자를 소개해준 적도 있었지만 우리 집 상황을 본 여성들은 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는 집을 고칠 비용도 모자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혼한 여성조차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살면 자녀가 고생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고 무능력했으며 아내도 없었고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내와 아이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아이, 그리고 따뜻한 가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남자는 평생 나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50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독신이었고 그때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여성이 가난하고 무능력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성은 남자와 함께 행복을 누리길 원하지 고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이 없었고 비록 삶이 무기력하게 흘러갔더라도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이가 들고 나서야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65세입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노총각으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매일 혼자 살아가고 있고 삶은 고되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다른 노인들은 모두 배우자가 부축해주고 옆에서 걱정하며 간호해주는 모습을 보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눈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배우자가 없으면 마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60세 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이 없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나서야 구석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꽤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훌륭한 서예 실력도 있었고 심지어 양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주변 여러 마을의 수많은 소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는 중매쟁이들이 그의 집 앞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 결혼했고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상심한 나머지 결혼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로 30년 동안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중매쟁이들도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60세가 될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우리는 길가에서 더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노인이 작은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가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밤새우시려고요? 우리야 수박 먹고 PC방에 놀러 가지만 날도 늦었으니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집이 있나?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어져도 너희가 내가 없는 줄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나야 알게 되는 거야. 노인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노인은 젊었을 때 잘생긴 청년이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치대로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했겠지만 결국 그는 홀로 쓸쓸한 생을 보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려자를 찾는 일은 빨리 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지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는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황혼의 삶을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사람의 집에는 외로운 불빛만이 비칠 뿐입니다. 황혼이 찾아와도 전선의 번개와 먹구름처럼 쓸쓸함이 드리워집니다. 행복의 정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밖을 떠돌아다녀도 집에 대한 애착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함께 아침 저녁을 보내는 사람이 없기에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기보다 기껏해야 기숙사나 호텔 같은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피곤할 때 잠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성인이 된 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남자는 장성한 후 아내를 맞이해야 하고 여자는 성숙한 후 출가해야 한다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심리적, 정신적 조화를 위한 중요한 조절 장치입니다. 작은 다툼이나 말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가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서로를 잠시 동안 화풀이 대상이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대하며 속이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이 없다면 사람은 우울함에 빠지고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보호가 없다면 이는 실체가 없는 위험일지라도 삶의 안정을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순간순간이 소중하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역경과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배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현재의 행복을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 아닐까요?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은 꿈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바다의 행운과 산의 생명처럼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결국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며 숙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남은 필연적이며 인생의 떠남은 무상함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며 매 순간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멋지게 표현하면 여정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떠남에 대한 신호와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떠남은 필연적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잔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기회를 만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살다 보면 불행을 만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보호 방법을 배우고 흔히 발생하는 재난에서 생존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가짐을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행이 닥치면 심리적 압박이 클 수 있지만 우리는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직 차분하게 생각할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행을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회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하고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강력한 힘입니다. 불행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많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선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불행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불행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사명과 떠남에 대한 탐구.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발전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명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하며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사명과 떠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사명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완성될 때,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후회 없는 것이 됩니다. 이때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해방이자 동시에 아쉬움입니다. 사례 1. 박철수. 박철수 씨는 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의 삶을 즐길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병이 그를 세상과 이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깊은 감회를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다음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정신과 업적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례 2 김범수. 김범수는 한국인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 위대한 사업가이다. 그는 카카오톡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큰 발전을 이끌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온라인 접속 방식을 바꾸었다. 카카오톡은 성공을 거두자마자 한국과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떠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생을 더 잘 계획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은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명을 더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을 유지하십시오.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더 충실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노는 법을 배우고 떠남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사는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하시겠습니까? 생사는 운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건강에 대한 중요성. 사람이 좋은 삶을 살든 나쁜 삶을 살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몸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절 저는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제 몸을 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밤을 자주 새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삶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생활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나빠졌고 항상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제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되찾았고 행복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몸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조정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삶의 방식을 조정하십시오.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몸이 더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몸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아끼고 건강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축복을 내립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몸을 과도하게 소모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몸은 불편한 방식으로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을 얻는 전제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몸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의 보살핌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돌보고 어렵게 얻은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작은 세부 사항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챙기고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생의 보상과 벌은 연극과도 같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경험을 정리하며 스스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생에서의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언제나 교훈을 얻고 경험을 정리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보상과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빠르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하늘이 주는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벌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복을 잃고 스스로를 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4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 한 직원이 업무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그를 꾸짖으며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의 실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잘못을 참아주던 사람들조차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실수로 인한 비용은 점점 커졌고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은 물론 본인도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준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이를 교훈 삼아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실수를 되풀이하며
더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바로잡고 반복을 피하는 방법. 실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리더의 비판과 지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에서 교훈 얻기. 실수에서 경험을 정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계심을 유지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보상과 벌은 반성의 과정.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보상과 벌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와 인생 수행. 복과 화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행운에는 불행이 있고 불행에는 행운이 있다. 고 노자는 말했다. 복과 화는 서로 의존하며 전환되는 현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복과 화의 전환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크게 의존합니다. 옛말에 운명이 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삶의 질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를 용감하게 마주하며 극복할지 아니면 회피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선택한다면 이는 우리의 삶에 두께를 더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배가 바람을 만났을 때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 항해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모하며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자만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점점 더 좁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마음을 수양하며 평온한 태도로 삶의 다양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요. 사례 젊고 유망한 기업가 박지훈. 박지훈 씨는 한 젊고 유망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회사를 창립하고 잘 알려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는 동안 그는 가족과 건강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수양하고 각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방법. 마음가짐을 조정하십시오. 더 많은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강을 우선시하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과 생활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고 친구를 배려하며 폭넓은 인맥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복과 화의 전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